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예상 환율이 변화하느냐 불변이냐 하는 것은 일시적인 통화량일 때, 그러니까 통화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해외 수익률 곡선이 불변이다. 일시적일 때는 이걸 그대로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미래 예상 환율이 불변이다. 미래 예상 환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UIP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 하는 건데, 영구적으로 통화량이 확대된다. 그럴 때는 이게 미래 예상 환율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우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IP 곡선이 상향 이동한다. 상향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여기에서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이 동일한 이자율에서 환율이 S 원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화량 변화와 환율의 오버슈팅이에요. 자,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 그 통화량이 증가 단기 효과를 비교하는데, 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할 때는 예상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구적인 통화량을 증가할 때는 물가가 상승한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예상도 변한다. 일시적인 때는 변하지 않지만 영구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이 될 걸로 생각해서 환율에 대해서도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10-1을 보게 되면요, 10-1입니다.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통화량이 일시적인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는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는 LM 곡선이 우측으로 LM 다시로, 자, 여기서 이렇게 유지가 됐죠. LM화가 IS 됐을 때 여기가 UIP 곡선에 이자율과 환율이 결정됐고, 여기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환율이 결정된 거고, 그 다음에 물가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AD 곡선, IF,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기 있는 LM 곡선이 움직였단 말이죠. LM 곡선이 통화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니까 LM 곡선이 LM 다시로 움직이니까, 자, 국내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자, LM이 여기서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이자율이 수요 ISLM인데 LM 이쪽으로 오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떨어졌죠. 이렇게 이자율이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간 거죠. 국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자본이 해외로 유출이 됐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니까 환율이 올라갔어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경제학 이론에서 순수출을 증가시켰습니다. 순수출을 증가시키니까 IS 곡선, 이 IS 곡선도 우측으로 옮겼어요. LM도 왔는데 IS 곡선도 우측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우측으로 가게 되니까 당연히 또 뭐가 움직입니까? AD 곡선이 움직여요. 총수요 곡선. 총수요 곡선이 ADT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DT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어요.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그래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가니까 여기는 AD 곡선도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통화량은 단기니까 물가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물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총 공급이고 총 수요인데요. 자, 물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물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총 수요 곡선만 우측으로 갔어요. 그래서 균형점은 단기는 뭐냐? B점과 T. 아까 총 공급과 그러니까 LM 곡선과 IX 곡선이 움직이는 B점. B점이 균형이고, 여기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국민소득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AD 곡선이 이 선 있죠? 이렇게 갔습니다. 이 D점이 균형이에요. 그 물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IF 그러니까 국민 안정고용 총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B점과 D점은 결정이 돼서 이자율과 환율은 자, 이자율은 이렇게 떨어졌고요. 환율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환율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환율이 그대로. 그래서 자, 환율이 떨어졌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자, B점으로 가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만난 선에서요. 아까 이자율이 여기였죠. 여기니까 환율이 아까 환율은 S0였어요. S0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아직은 여기에 당기니까 우측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점에서 이렇게 가면 만난 이렇게 S 그렇게 환율에서 S에서 ST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됐어요. 물가는 지금 그대로 P0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에서는 단기 균형은 B점과 D점이 단기 균형이고 그럴 때 이자율과 환율은 IT와 ST로 그래서 이자율은 떨어졌고요. IT로 떨어졌고 환율은 ST로 올라갔습니다. 물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기에는 단기에는 물가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있는 이자율만 떨어졌고 환율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 YT죠. 이쪽에 YT 여기서 균형을 이루니까 일시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YT로 일시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 일시적인 통화가 증대하게 되면 결론은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국내 이자율이 떨어져서 자본이 유출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올라가더라. 환율이 올라가서 IS 곡선이 우측 이동하다 보니까 총수요 곡선도 우측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통화량 변화는 단기이기 때문에 물가는 불변이다. 아까 여기서도 나왔었죠. 자, 일시적인 것은 이렇게 여기에는 물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일시적일 때는 물가가 불변해서 단기 균형은 B점과 D점 여기는 B점과 D점이 단기 균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통화량이 영구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영구적으로 늘어나니까 UIP 곡선이 이것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니까 통화량 확대를 해서 이자율이 떨어지고 환율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더라. 자,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가게 되니까 아까 여기였죠. 그래서 아까는 여기였는데 그래서 우측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가게 되니까 같은 이자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측 가니까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시적 경우보다 더 크게 이자율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율 변화가 일시적보다 훨씬 더 크게 나니까 IS 곡선이 추가적으로 더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IS 곡선이 우측으로 더 아까 여기였는데 우측으로 더 이동을 하게 됐어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측으로 더 이동을 하니까 여기에는 소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니까 여기 AD 곡선이 총수요가 우측으로 이렇게 더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더 이동을 해서 ISP까지 이동을 했어요. 여기 있는 ISP까지 더 이동을 했고요. AD 곡선도 ADP까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대를 해서 단기 균형은 우선 이제 통화량이 영구적으로 늘어난 것에
단기 균형은 C점과 E점으로. 아까 IS 곡선이 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아까는 B점이었죠? C점. 그 다음에 AD 곡선이 더 우측 갔으니까 E점이에요. 아까는 D였죠? E점. 그래서 C점과 E점으로 더 우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통화량 증대로 해서 단기 균형은 C점과 E점이 됐고요. 새로운 국민소득은 YP, 여기죠? YP. 여기서 YP까지. 그래서 새로운 국민소득은 YP까지 이렇게 가게 됐고요. 자, 이자율하고 환율은 IP, SP. 그래서 이자율은 자 이쪽이니까 IP죠. 아까는 여기인데 여기에요. 그래서 IP. 이자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자율과 만나는 요 UIP 곡선 있죠? 어놈하고 해서 여기가 선 이렇게 내는 곳이 환율 SP예요. 자, IS 곡선이 우측으로 더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C점이 균형이니까 이렇게 가게 돼서 UIP 곡선 K점이죠. 그럼하고 이렇게 만난 것이 SP예요. 환율이 이렇게 SP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하고 환율 수준은 IP하고 SP로 변해서 더 훨씬 변화가 일시적보다 크다. 그래서 영구적인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요건 단기고 장기고 단기예요. 단기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보다는 환율은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조금 높죠. 자, 앞에 있는 것보다 아까 여기는 일시적인 경우는 이자율이 여기에서 B점이니까 근데 C점이니까 이거보다는 높죠. 그래서 IP, 이것보다는 더 높아요. 그래서 환율도 높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더 높은 이런 수준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자, 장기예요. 장기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물가가 단기는 여기서 됐는데 결국은 장기에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P0에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자율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은 환율이 떨어진 거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출이 덜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IS 곡선하고 아까 IS 곡선이 우측 가고 LM 곡선이 우측으로 갔죠. 이거 다시 영상분께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자율이 저렇게 I0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자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환율은 떨어지고요. IS 곡선하고 LM 곡선이 원래치로 가버리니까 환율이 떨어지니까 AD 곡선 수출이 덜 돼서 AD 곡선이 아까 AD 여기까지 있었죠. 그것이 다시 이쪽으로 여기 있죠. AD 다시 이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갔던 것이 더 갔다가 N쪽으로 여기서 이제 물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에 따라서 AD 곡선이 N쪽으로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물가가 P1으로 됐고 환율은 S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됐고 환율은 여기서 음하고 만나는 S1이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S1 이렇게 만나죠. S1 여기서 물가가 이렇게 되고 S1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이 아까 이자율 여기 있죠. 이놈이 지금 우측으로 갔어요. 그래서 A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N에서 만났고 N에서 쭉 내려온 것이 환율이죠. S1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매력 평가서라고 맞는 여기에 S1 이렇게 환율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최종적으로는 물가가 P1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환율은 S1으로 올라가게 돼서 이자율은 이렇게 I0 아까 I 스타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는 P1으로 오르고 그래서 통화량을 영구적으로 늘리니까 단기 경우에는 일시적인 경우보다 환율은 높고 그 다음에 이자도 높고 소득도 더 높게 결정이 됐는데 결국은 물가와 환율은 통화량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물가와 환율 통화를 늘리니까 물가도 올라갔고 환율 아까 S1입니다. S1으로 올라갔습니다. 물가도 올라갔고
그렇지만 이자율은 그대로 있죠. 이자율 그대로 있고 IF 안정고용 국민소득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 H점, N점에서 장기균형이다. H점하고 N점, 그렇죠? H하고 N. 그래서 여기서 A점에서 HN, N에서 균형, 이자율과 환율이 결정이 되고, 물가하고 환율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쭉 내려온 것이 여기서 이놈이죠. A 다시 그래서 물가와 안정고용에서 국민소득의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 및 영구적 통화의 증대 효과인데, 자, 일시적이다 그러면 단기 균형은 B점과 D점이 돼서 이자율 환율은 IT와 ST가 되는 거고, 영구적이다 그러면 영구적일 때는 단기는 일시적인 것보다 환율이 높고 이자율도 높고 소득도 높은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물가와 환율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 요건 그대로 있죠.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이자율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화량이 변했을 때, 자, 통화량이 변했을 때 일시적이냐 영구적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을 그림 10-1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영구적인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환율은 자, 단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감소를 해서 증가하다. 자, 환율이 이렇게 단기는 SP까지 팍 올라갔죠. 아까 S1에서 SP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SI에서, 자, 여기 있는 SI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환율이 SP까지 올라갔지만은 S1으로 결국은 떨어져서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환율은 단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해서 장기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것을 환율의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자, 이게 어떤 충격이 장기적 효과보다 단기입니다. 단기적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자, 단기에 큰 폭 올랐죠. 그래서 단기적인 반응이 큰 것을 오버슈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10-2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는 S0에서 S1, S0에서 S1, 그 다음에 SP 이렇게 올라갔죠. S0, S1, SP로 갔다가 S0, S1, SP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은 단기는 SP, 그 다음에 장기 환율은 단기, 장기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1, SP 이렇게 상승했는데, 환율의 단기 변화가 장기 변화도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물가가 아까 단기에는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있기 때문에 환율이 S1에서 여기는 S1, SP로 갔다가 이렇게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하는 것은 물가가 경직적이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는 자, 물가가 금방 반응이 됐을 때는 환율은 오버슈팅. 오버슈팅이 뭐냐? 어떤 충격이 되면은 장기적보다는 단기적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데, 그런 오버슈팅 없이 즉시 장기 균형값에 도달할 것이다.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다. 근데 현실로 가면은 물가가 경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균형에서 급등했던 환율은 물가가 상승해서 아까부터 그죠?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장기 균형에서 이자율도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I에서 곡선하고 LN 곡선이 원래 위치로 복귀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균형에서 급등했던 환율은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가지고 서서히 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율의 오버슈팅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는 10-2에서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림 10-3은 영구적인 통화량 증가 시 물가나 금리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